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은식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조금 그 수치가 낮아진 것 같아 좀 다행입니다. 아마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 토론회를 개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하는 시급성으로 강행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 경제적 질서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들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제나 그랬듯이 변화의 시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양측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마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또 격차가 심화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농촌이 그러한 격차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의 격차, 소득의 격차, 삶의 격차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농촌의 재생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도농 간 격차,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론회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에 의견을 주시면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종합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우 존슨에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김영재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무진 정책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농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전영석 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언론계에서 농업 전문 기자라도 활동하고 계신 매일경제의 정혁훈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촌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부산대 이유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농정의 최일선인 기초지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증평군 홍성열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농정의 담당자이시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튜브 채팅창에 참여해 주신 토론 내용들은 자막으로 좀 나오고 몇 가지와 그 토론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제기한 쟁점 중심으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있어서 농촌 정책 재생의 정책 효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농촌이 좀 더 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농촌의 융복합 공간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들에 의해서 농촌이 재생되고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주제에 있어서는 아마 농촌 지역에 여러 가지 이 사회 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또 이 그런 재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것이고요. 그것이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제안을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책의 이 칸막이 이런 문제들이 좀 집행체계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농업계만 아니라 비농업계도 참석할 수 있는 좀 더 열리는 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좀 제시돼 있고요. 세 번째 주제에 있어서는 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탄소 농업은 양분 관리 이렇게 그 연계될 수도 있고요. 또 농업인이 농업 환경 자원 관리자로서 저탄소 영농 체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중심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또 규제도 좀 더 강화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건가 이런 의견들이 좀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촌의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농촌 지역의 그 소득원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원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렇지만은 그 경관 훼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주민 참여 방식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런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채팅창에서 나온 것 같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 규제, 농지법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제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팅창에 있는 것과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종합 토론이 발표 주제를 보시고서 각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의 재생 문제와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입니다. 두 가지 이 키워드에 좀 집중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는 사회자가 좀 임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주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무준 정책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정영석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정혁훈 기자님께서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홍성열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김영재 사무국장님과 김인준 국장님 순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80분 정도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하시고, 이후 혹시 추가적인 더 의견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의견에 못다한 부분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유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유직입니다. 오늘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부터 4편의 주제 토론들이 발표가 있었고 또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하자, 그리고 그 방향으로서 기조발제에서 김홍상 원장님께서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의 키워드를 제시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정과제로서 농어촌 365 뉴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요한 어젠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이어서 네 분의 연구원들께서
각각 주제별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주제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화두들을 대해서 제기해 줬다는 점에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경학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촌의 경관, 마을 만들기, 그리고 농촌 계획, 그리고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에 관련되는 일들을 연구하고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분들께서는 또 토론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농업농촌의 혁신을 도모하려고 할 때 기존에 우리 분야가 해왔던 방식을 거의 유지하면서 새로운 농산어촌 뉴딜을 전개를 할 거예요. 급격한 변화, 실행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봐왔던 우리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그 정책의 실행 패턴들을 보면 새로운 정책들은 바로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이 사업으로 바로 전개되는 이와 같은 유형은 이번에는 조금 개선을 도모하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절대적으로 그 사이에 정부의 정책 취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매개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계획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계획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작동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머물렀습니다. 계획이 잘 작동되면 정부 정책이 과연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든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인지 하는 등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그 중간에서 계획이 적절하게 매개하지 못하게 될 때 대부분의 이 주체들은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앞으로 농업농촌의 혁신은 저의 기준 관점에서 본다면은 계획을 통한 정책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난 30년 이상 우리 사회가 아이를 안 낳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토 전반 혹은 농촌 공간의 그런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서 계속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농촌 지역을 중심지와 기초생활 거점 배후마을의 체계로 보고 그들 사이 연결과 그 사이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팽창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수축 시대의 스마트 축소와도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레이어 위에 그 위에 농촌 어디에 살아도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예컨대 기본적인 365 생활권 또 최소 서비스 기준 등등의 그러한 국민이 누려야 될 그러한 서비스들이 공급이 되고 그것이 두 번째 레이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예컨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 공간이 가져야 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그리고 필요하다면 규제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레이어에 올려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상층 레이어에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4개의 레이어가
서로 연계되고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계획가들을 보면 산업에 기반을 둔 계획가들은 산업적으로 그 농촌 지역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 잘해요. 공간에 기반을 둔 계획가들은 그 부분은 잘해요.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계획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봤었을 때 환경을 포함한 공간의 구조와 또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재구조화 그리고 그 위에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 등등의 이 세 개의 이 계획 요소를 적절하게 잘 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 읍면 단위로 할 뿐만 아니라 계획의 어떤 공간적인 단위로는 생활권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탑다운을 해야 되는 영역이 필요한가 하면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쪽은 전략 계획이 돼야 되고 한쪽은 실행 계획이 돼야 됩니다. 전략 계획은 아무래도 지표 계획이 될 것이고 전문가 중심의 계획이 될 것이고 탑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시군 전체를 커버하는 계획이 되겠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분야에는 농발계획이라고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 있군요. 그리고 최근에 농촌 공간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계획 체계들을 지금 운용하고 있고 혹은 새롭게 런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실증 연구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계획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 실행 수단이 적절하게 계획과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가 구사하는 이 실행 수단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그 정부의 정책 중에서 직불제 정책을 공익형 직불제로 바꾼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고 이것은 단순한 농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 전반에도 이것은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농산어촌 뉴딜 혹은 농업의 혁신과 미래와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의 핵심은 저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이 직불금을 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불금을 줄 때에 소위 말하는 의무 이행 사항이라고 하는 소정의 그 농민들이 준수해야 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논농사 밭농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농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직불금이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역의 농촌에 지원했던 방식은 거의 지원이었죠. 하지만 이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은 그 수혜자인 농민이 단순하게 수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의 그 범주에는 대단히 다양한 범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된다면 당연히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익적인 가치가
국민 모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정책화되어서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제가 관여하고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서 보존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근거가 되는 집 앞의 실개천이나 마을 숲이나 뒷산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환경, 생태, 에너지, 기후변화, 경관 등등에 우리가 수고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다소 귀찮고 번거롭지만 나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비용이 지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 베이비 부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공간적인 재편, 사회적인 재편, 산업의 재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아 맞다 우리가 저렇게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농산어촌 뉴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무진 정책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농촌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농촌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농촌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무국장, 농축의 사무국장도 계시지만 대표로 전농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제 전농에서 판단하기에 향후 농촌의 미래는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농촌의 미래의 전망을 좀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자분들이나 이 농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좀 확인을 좀 해보면 현재 식량 자급률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0.2% 정도의 식량 자급을 자국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곡물 자급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 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쌀을 제외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알기에는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곡물 자급률이 실제 3.3%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이고요. 그리고 1년에 3만 평씩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실제 저희 농촌에 있는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을 수입한 나라들은 어찌 잘못하면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농업을 바라보면서 농식품부나 우리 농경연에 계시는 물론 학자분들은 많은 고민 속에서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겠다 그러겠지만 저희 현장에서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런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까지만 건들까? 왜 본질적으로 실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식량 자급에 있어서 자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건들지도 않으면서 다른 얘기들은 계속 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농촌의 미래는 최소한 식량 자급,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 전농에서는 식량 주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식량 주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농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일정 정도의 정책들이 나오는 그런 변혁이 있지 않으면 실제 농촌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실례를 좀 들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안은 2.3%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국가 예산안은 8.5%가 상승한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재정기획부죠.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서는 실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을 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업에서는 3%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농식품부에서는 3%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변동형 직불금이 그 비용이 사라지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3% 무너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농업 예산을 쭉 바라보면 중요한 것은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로 문제 제기가 되고 필요로 했던 부분에는 예산이 찔끔찔끔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인가라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전히 이 농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치나 비교우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 농민이 전체 이 유권자 중에 얼마 안 돼. 이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지나가겠지라는 정도로 이 농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 4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그랬을 때요. 실제 전농에서 급하게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추경 때마다 농업에 대한 이 피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라는 그 성명서를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호소. 왜 호소를 한다고 그랬냐면 실제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유 있는 농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19로 한국 사회가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이나 그 피해를 보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한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화훼나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실제로 다른 자영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에 호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발 신경 좀 써달라. 그 호소라는 용어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농식품부가 정말 이 농업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농업에 대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용어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런 코로나19 이후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도 농촌 사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농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농식품부가 고민하는 것 정도는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중국의 식량 위기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기사를 몇 번을 봤는데요. 실제 저는 중국의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식량 위기가 왔을 때 한국 사회는 괜찮겠는가라는 고민을 실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농식품부도 자료를 내는 거 보니까 한국은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안전한 그 수입망을 다시 확보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을 하겠다. 뭐 이런 대책을 제시를 했지만 과연 코로나19처럼 이동 제한이나 국경 폐쇄가 더 장기화됐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근본적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식량 자급을 높여내기 위한 농정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여전히 없을 것이다. 참담하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잠깐
문제 제기됐던 거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다 동의 가능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요. 원자력 뭐 어쨌든 다 떠나서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저하고 김영재 사무국장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살고 있는 농촌에 아무리 좋은 그 신재생 에너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살고 있는 내 집 옆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서 360일 그 햇빛을 보라고 그러면 저 못 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농민들이 살아가는 그 살고 있는 그 농민들에 대한 이 피해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농민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서는 농민들 소득 절대 증진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돈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농협중앙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식 철저하게 저는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좀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판 뉴딜에서 실제 농업 분야는 저희가 보기엔 빠졌는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향후 이것을 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자마자요.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다 자기네들 지자체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보강한 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그냥 자기네들 처지에 맞는 것이 새롭게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로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지점이 빠져 있어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더 추가하고 한국 사회의 기본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농촌 구조도 어떻게 바꿔낼 것이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농촌에서도 어떻게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되지 않으면 실상 모든 것이 말만 하고 농촌에는 크게 혜택이 되지 않는 이럴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농협중앙회 전용석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전용석 소장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혁신과 미래를 위한 농조과제인데요. 이렇게 거대 담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고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사실 제가 바깥에 가서 이제 외부인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과연 이 시점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논쟁도 있는 거를 좀 봤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계가 이렇게 우리 크레이에서 선제적으로 이 농업 문제를 가지고 미래를 사전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농식본부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저희 농협은 한 축을 맡아서 현장에서 이제 집행 문제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로 이제 현장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이 굉장히 국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 문제 나올 때마다 처음에 서두는 상당히 밝지 않고 좀 어두운 면이 좀 부각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골 지역에서 떠나서 도시로 향하면서 농촌 농업 지역의 인구가 주는 문제, 인구의 감소, 이것이 결국에 이제 지역 발전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더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농촌 인구가 유출이 되니까 이게 그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은 뭐 아주 그 국토 면적이나 농지 면적이 큰 데는 아닌데 우리들은 또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물의 재배 환경 면에서 사실은 유리한 면도 없고 또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소농구주의 농업구조다 보니까 자본 축적의 문제라든가 좀 생산 과정의 기계화, 그 다음에 자동화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토가 이제 70%가 산지고 30%가 이제 경작 면적이라든가 이 다른 뭐 면적인데 이 30%의 60%가 농지라고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30%의 30% 중에 60%의 쓸만한 땅은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데 대해서 그래도 위안과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 올해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이제 그 장마가 이렇게 보니까 54일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최장기간 장마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농업 농촌에 더욱더 어려움이 좀 많이 왔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가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그 미래인데 코로나가 미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농산물의 수요 측면, 수요와 공급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산물의 유통적인 측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식량 문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그 살펴봤는데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지만 농산물 수요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거리두기가 더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일반 가게는 가처분 수당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가처분 수당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공산물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농가가 더욱더 어려움에 좀 빠질 환경에 처해 있고요. 농산물 공급 측면에서도 이 과거에 이제 그 글로벌화 지수가 우리의 어떤 그 사회 발전의 척도가 됐었는데 이게 국가 간에 이제 그 국경이 좀 강화가 되고 이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그 정부 기준에 의하면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의하면은 6,4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들어온 인력은 한 1,000명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 이제 그 1년에 그 농작업 소요 인력이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그 영농 부족 인력이 300만 명이 부족한 거로 저희가 자체 조사해 보니까 한 300만 명이 부족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촌 인력 부족 현상, 그다음에 국제 물류의 차질이 농산물 원자재 수급의 잠재적인 위험하고 국제 분쟁에 국제 그 무역 거래에 굉장히 그 제약을 좀 가져오는 리스크가 좀 발생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측면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맡은 업무, 이제 연구소장을 하면서 맡은 업무가 또 이제 디지털 업무를 농업 분야의 디지털 업무만 아니라 우리 업무의 전반적인 디지털 업무를 좀 맡고 있었는데 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그 디지털화돼서요. 심지어는 이제 그 1인 가구가 지금 한 뭐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심지어는 두루마리 화장지 뭐 한두 개도 이제 그 배달해서 시키는 이런 시대가 좀 오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은 사실은 이제 그 핸드폰에도 좀 익숙치 않지만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그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회 면에서 굉장히 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모바일 쇼핑몰 증가분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뭐 2월에는 100%, 4월에는 70%, 6월에는 61%가 증가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비대면 거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좀 예측을 합니다. 식량 홍보 측면은 아까 우리 이무진 그 정책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이제 곡물 작업률이 있고 식량 작업률이 있지만 곡물 작업률을 논하지 않고 식량 작업만 말한다 하더라도 쌀 외에는 뭐 거의 뭐 밀이 1.2%, 콩이 24.4%, 24.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평온한 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또 전쟁 시대 이런 데는 식량 안보가 2000년도 초에 이제 그 바이오 에탄올 문제 이후에 다시 한번 식량 안보론이 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인만 있느냐, 리스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자료를 보니까요, 도시민의 약 한 70% 응답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국민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선택하는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격도 있고 뭐 품질도 있고 신선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한 50% 가까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한 저희 농협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골 지역에 대한 관광, 농업 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의향도를 조사해 보니까 45%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더 증가한 사실을 발견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히 인식을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성주인 박사님의 농촌 재생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저밀도 생활 방식 이런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적을 떠나서 귀농이나 기촌을 많이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주 환경이나 시골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주 환경의 개선을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우선을 하되 농업 농촌의 가치를 증진하도록 같이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언뜻 나온 것 같은데요. 그 2018년도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주 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이나 대중교통, 보건복지부 부문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또 고령 농업인에 대한 케어 시스템 이런 것도 같이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뉴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화두가 이제 그린 뉴딜인데요. 사실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 극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가 기후 친화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녹색 경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또 소외되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취약 농업인이죠. 취약 농업인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화두로 있는 공정성, 그다음에 포용성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껴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그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디지털 농업의 문제인데 디지털 농업을 단순한 디지털 농업이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효율성, 그다음에 작물 재배의 다양성까지 확보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을 생산, 유통, 소비 분야로 나눠서 정확히 이제 탄소 발생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발생량을 정확히 계측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농촌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업계가 정말 다른 어떤 산업계보다도 더욱더 이제 그 같이 하고 서로 도와주고 연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 삼아서 그 디지털화 부분에 농업농촌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 저희 영무원 토론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혁훈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마침 오늘 제가 아침 7시 반에 가락 도매시장을 취회차 갔었습니다. 오늘이 그 제수형 과일, 또 선물용 과일 경매 첫날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보러 갔었는데요. 그 분위기 좀 전달 드리면 최근에 농업농촌의 현실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통 사과하고 배, 왜 보통은 15kg 박스가 와서 이제 경매가 되는데 아무래도 선물용이다 보니까 7.5kg, 5kg, 또 2.5kg 작은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특징인데요. 그 통상 경매가 이루어지는 각 도매시장, 법인별 경매장을 이런 추석 앞두고 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박스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한 절반 이상 비어 있을 정도로 현장에 나와 있던 그 가락시장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처음 보지 않냐,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일단 냉해 피해가 1차적으로 있었고요. 여름철 장마가 워낙 길었고 또 최근 이제 태풍까지 연달아 맞으면서 작황이 거의 최악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수확이 안 돼서 적기도 했지만 그 올라온 물건들 자체의 품질도 워낙 좋지가 않아서 보통은 물량이 적으면 경매 가격이 굉장히 올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도매인들도 그 판매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경매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 가격이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통 그 경매가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새로운 제품이 딱 뜨면 거의 2, 3초 안에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특히 이제 고급품들 알이 커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급품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들이 낙찰가를 쓰지 않아가지고 경매가 이렇게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질질 늘어지고 그래서 가격을 애초에 불렀던 가격보다 오히려 낮춰서 낙찰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농촌이 그 최대 성수기가 사실 추석인데 그 앞두고도 좀 어려움 겪지 않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 농업농촌 혁신 미래 이런 토론회가 그런 농업농촌을 좀 잘 살게 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저는 오늘 순환 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농무관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가 그 네덜란드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장기 농정 비전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순환 농업이었는데 제가 순환 농업 잘 몰라서 공부차 이렇게 만났고요. 근데 제가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처음 관심 갖고 공부했던 게 딱 1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회사의 농업 프로젝트였었는데요. 아그리젠토 코리아 국민보고대회 그 준비 팀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농업 수출액 2위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이런 거에 저희가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에서 농업 좀 하시는 분들 치고 네덜란드 견학을 안 가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네덜란드가 이제 새롭게 순환 농업을 새롭게 목표로 제시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만났고요. 만나고 보니까 얘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제가 일부를 인터뷰 기사로 썼었는데 제목이 대략 이랬습니다. 네덜란드는 100년짜리 농정을 내는데 한국은 방향도 없어. 이런 약간은 자극적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우리 농식품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기사가 나오는데 네덜란드 대사관에 항의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김인중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무리를 일으킨 건 잠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를 뭐 항의하는 건 좋은데 그에 앞서서 왜 네덜란드 농업부 공무원이 한국의 농정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좀 한 번 정도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제스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제가 잘 못 느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고 공부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구체적인 뭐 순환농업의 정책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그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 정부하고 농민 또 연구기관, 시민단체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기 전에는 뭐 대화, 토론, 갈등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일단 합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바꾸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게 네덜란드 농업의 힘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네덜란드가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그 100년 동안은 사실은 경지 정리를 꾸준히 하면서 농가당 경지 면적을 대규모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직불금제도 저희도 올해부터는 새로 바꿨지만 그런 걸 좀 안착시키면서 뭔가 수출 주도형의 농업을 이렇게 완성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결국은 거의 100년 전에 결정한 농업 정책을 최근까지도 밀어붙였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에 순환농업을 제시하기까지의 어떤 토론의 과정이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결정이 돼서 발표된 게 작년이었기 때문에 또 이 역시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시점에서 네덜란드가 순환농업을 새로운 100년 대계로 내놨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였는데요.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20세기 들어서 수출주도형 또 투입주도형 이런 농업을 통해서 세계 2위의 수출국이 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심한 경쟁 그리고 규모화 대열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이른바 사회 루저가 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네덜란드에서. 또 토양이라든가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 악화가 됐었고 또 농식품이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게 또 역시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반성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농업이 어떤 이제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도 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비료나 농약 이런 과투입을 해야 생산성을 높였다면 이제는 과다 투입을 하지 않고도 같은 생산성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농업 기술력이 발전했다 이런 자신감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그 농업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네덜란드의 순환농업 관련한 전후방 산업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른바 리사이클링 테크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프로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동해 등의 그 곤충을 이용해서 동물용 단백질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충남 보령에 사료 첨가제 공장을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킨스라는 회사는 잡초를 이용해서 친환경 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도르셋이라는 곳은 축분으로 이제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순환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농민들은 그 앞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100년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행태를 순환농업으로 바꾸는 게 자기 농민들, 자기 국가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환경적 목적만을 위한 그런 순환농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가 제시한 순환농업 목표를 딱 보면 세 가지가 제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농민이 순환농업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환농업 가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농민의 경제적 삶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대시킬 수 없다면은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아직 순환농업을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농업의 과투입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이 이용되는 수치가 단위 면적당 농약하고 비료 사용량이지 않습니까? 그 뭐 OECD에서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그 주요국하고 비교하면 농약 사용량 같은 경우는 몇 배나 되는 걸로 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유기농 하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 게, 유기농 한다는 이유로 해서 주변 농가들로부터 뭐 해충 꼬인다고 비판받는 분 제가 여러 만나봤고요. 유기농 사업하다가 결국 뭐 부도 비슷하게 포기한 분들도 여러 봤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 좀 더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아무리 뭐 농업 농촌 관련 문제가 많다 해도 그걸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농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농민들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면 그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마 저희가 네덜란드 사례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들이 그 여기 계신 농업 분야 전문가들 머리 잘 맞대고 해서 한국형 뭐 친환경 농업 또는 한국형 순환농업 모델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다음으로는 홍성열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평군수 홍성열입니다. 지금까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앞서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제외된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일요일이라 제가 농촌에 다녀봤습니다. 제가 증평군의 작은 군이지만 농촌에는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벼가 많이 실어졌고, 그리고 또 고추밭에 고추가 다 쏟아졌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고른 거죠. 그리고 참깨가 새카맣게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를 갔더니 고라니가 내려와서 브로콜리를 한 1000평 되는 것을 다 그냥 짓밟아 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은 또 울 수밖에 없고 비참한 현실을 또 감내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배추 가격이 한때 뭐 만 원, 한 폭에 10,000원씩 치솟았던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아마 이제 고추나 이런 걸 다 뽑아버리고 배추를 다 심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장철에 가면 배추값이 또 너무 또 떨어져가지고 다 갈아엎는 이런 경우가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악순환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지금까지 농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되어 왔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저도 농부의 그런 아들로서 현재 3번째 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0년 동안 우리 농촌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거의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를 거듭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농촌에는 이제 거의 80 넘은 노인들이 오버록하게 경로당 앞에 앉았거나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로만 비춰지고,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70대 이상의 몇몇 사람이 그 많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농업인들의 소득은 아시다시피 도시근로자의 6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또 도시로 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농촌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뭐 FTA를 비롯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엄청난 투쟁과 또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했지만, 아까도 앞서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정부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아주 적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지금 식량 위기, 식량 안보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누군가는 져야 될 텐데 누가 농사를 질 것이냐. 적당한 소득이 보장되기 전에는 아무리 와서 농사를 져라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지불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아지겠지만은 이제 농민수당제라든지 이런 것도 참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청년농을 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청년대학, 우리 청년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 다 무료로다가, 또 아니면은 그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특별 수당제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지만 우리 농업이 또 발전이 있고 전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정책은 너무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청년들 가끔 찾아옵니다. 와서 농사 져보고서는 뭐 지원책이나 또 아니면 전망이나 이런 거 볼 때 다시 또 떠나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냥 무관심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담당자를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렇게 제공하고 해보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농촌 재생 또 농촌 혁신 모두 다 좋습니다만은 우선 농촌에는 농업인이 있어야 되고,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농촌의 환경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도 하나의 공연불에 그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또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도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마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농민들도 요구를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심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면서 농사를 짓고 할 때 농촌의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그런 미래를 향한 그런 혁신 과제로 또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 지역의 웬만한 생활 SOC는 거의 다 갖춰졌다고 저는 봅니다. 경로당 아주 잘 됐습니다. 뭐 보온, 냉방, 그리고 또 이 의자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도로, 마을 안길 포장 잘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 다 들어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농업인이 와서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소득 보장, 그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쾌적한 농촌, 또 마을 환경,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농촌에 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폐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부모들이 살던 집을 자식들이 좀 철거해달라 해도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된 집들이 너무 많아서 농촌 환경을 크게 해치는데, 경관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거하지 않으면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슨 세금으로 부과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폐가도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축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잠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 육류를 소비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축사가 수요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경지 정리된 그런 우량 농지에 축사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관을 해칠 뿐더러 차후에 식량 위기 또 식량 안보가 얘기될 때는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적화할 수 있는 계획 입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 조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냄새라고 하면 아주 다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다가 우리는 좀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법으로다 이런 것을 좀 제정을 해서 전국 똑같은 그런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저는 외국을 뭐 다녀보지만은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냥 난립돼 있어서 정말 이 농촌에 점점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이 기회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만할까요? 우리 김정섭 박사께서 농촌 인구 일자리 감소 악순환 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업인의 그런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의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아니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장을 안정적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그 태양광을 입지를 저희들은 마을에서 200m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마을 가까이까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태양광 그 주제 발표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아직도 좀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한테 더 구하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행지 사무국장님. 네, 농특위의 김영재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일찍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기지발차 하실 때 사실은 작년에 저희 농특위에서 12대 개혁과제를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대통령께서 5대 개혁 농정 추진 그 틀전환 5대 혁신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농식품부라든지 크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농특위나 또 농민들과 같이 그런 구체적 이행 계획들을 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이라고 하면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하실 때 농어촌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반영되는 것들을 저희 농업계가 같이 합의해서 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농민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농정틀 전환에 대한 미션을 좀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최근에
장마가 계속되고 하면서 농작물이 엉망진창이 돼 있죠. 농협 담당 직원을 만났는데 직원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농약이 없어서 지금 농약 살포를 못합니다.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 얘기, 대응을 얘기하면서 농약을 덧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방향성들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정말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농업을 바라보는 농어촌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되게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업계나 그리고 또 국민적으로 같이 가야 될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또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정틀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농업계가 같이 어떻게 합의하는가가 아주 중요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실 농정틀 전환이라고 하는 큰 미션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원장님 제안해 주신 대로 사실은 농업계 내부의 합의,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농민단체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다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농특위에서도 사실은 그 농업농촌에 있어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초안 작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농민들 의견 또 그리고 먹거리를 고민하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포함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초안을 만들고 지금 이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9월달, 10월달 집중적으로 좀 의견을 좀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10월달부터는 지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의견 수렴을 좀 확정하는 일정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뭐 농정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뭐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5개 중점 과제로 지금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농업 생산 환경에 있어서 탈탄소, 그다음에 유기 생태 농업, 그다음에 경충순환 농업으로의 전환하고 그다음에 산림 탄소 저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들 걱정하시는 식량 자급률 확대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오늘도 얘기되고 있는 농촌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농어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주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농어민의 안전망, 그래서 농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및 그다음에 농어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5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이후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좋은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좀 코멘트를 하자면 농촌 재생 관련해서 성재인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농민단체 활동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안 나가게 하는 정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의 생각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농촌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가면 이분들이 의지에 있는 분들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존의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의 좀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점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솔직히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농촌사회 혁신에 있어서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결국에 저는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오락가락하는 건 뭐냐면 농촌에 가면 일자리가 없는가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지금 외국 인력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촌은 인력난에 엄청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에서 농촌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것이냐,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도 정말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기존에 있는 농촌 정책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농촌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균형균축 정책이라든지 도농교류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농특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통합관리라든지 민간 협치 강화라든지 민간 조직 촉진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의사를 좀 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사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덧붙이자라고 하면 지금 뭐 생활 서비스라든지 노인, 장애인 돌봄, 그다음에 환경 경관 관리에다가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로컬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사례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역에 가면 참 가슴 아픈 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지역에 가면 지금까지 농촌에 투자한 인프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거미줄이 쳐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농특위에서도 지금 농어촌 분과에서 말씀해 주신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좀 같이 많이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영호 박사님 말씀해 주신 농업환경자원 관리 방안은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는 좀 생소한 얘기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토양에 들어가는 투입제들을 한번 보면 저는 왜 우리 농업계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 폐기물들을 무작위로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사실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이거 공공 기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좀 얘기하지 못하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투입제 문제는 오늘 아까 이덕배 박사님 지정 토론하실 때 좀 가슴이 뜨끔했는데요. 저희 농업인들이 솔직히 네덜란드 축분을 갖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농약방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축분을 우리가 걱정을 해서 축산을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경축 순환을 활용하는 농업은 아주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말로 소중한 자원을 남들은 잘 자원으로 활용해서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걸 폐기물로 보고 애물단지로 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을 물론 우리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우리가 적극적인 좀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선택형 직불, 지금 공익 직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김인중 국장님 작년에 공익형 직불제 도배는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러면 공익성들을 어떤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더 확장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선택형 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4개만 기준에 있는 것 갖다 세팅해 놓은 건데 이걸 다양하게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문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까 우리 이무진 정책위원장님 자기 집 앞에 그게 있으면 저는 사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느껴질 때는 현장의 농민들이 느껴질 때는 뭐냐면 뭐 영농형 태양광 이런 얘기하면 제도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농지를 농지에다 그걸 설치할 수 있을 개발업자들의 논리인 것처럼 솔직히 들립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하지 말자라고 저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거. 지금 가능한 것이 뭐냐면 농촌에는 다양한 뭐 창고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축사 이런 데다가 먼저 하고 그리고 저는 농민들한테 메시지 잘못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농협에서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에너지 정책을 저는 접근하면 저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농촌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자립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돈벌이로 얘기 드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도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농지에다 신청했다가 지금 계약만 해놓고 공사를 못 한 친구들이 계약금이라도 받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사실은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것들을 줄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가가 이 정책의 기본이 돼야지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딱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농협에 임원 생활도 하는데 농협에서 이걸 볼 때는 뭘로 보냐면 신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용사업이 어려우니까 이쪽에 대출 규모도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하는 방식이어서 저는 에너지 전환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시대적 이야기를, 과제를 저는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같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정책이 가야지 이걸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딱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말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그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재정의 부족 문제 속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중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식본부의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민중입니다. 오늘 그 코로나 이후의 언택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주제로 아마 오늘과 내일 토론회를 개최를 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 언택트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농촌 공간을 재생을 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유통 구조 혁신을 위해서 뭐 온라인 유통을 한다든지 스마트 농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먹거리 체계를 보장을 해서 먹거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먹거리 보장 이런 걸 추진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그 포스트 코로나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농업 농촌에 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조금은 단편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촌 공간의 재생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환경자원 관리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토론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정부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농촌 공간의 재생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조금 공간적인 측면에서 농촌이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부족한 그래서 사실은 농촌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지만 일자리 문제로 쉽게 농촌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좀 농촌의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농촌의 모습을 좀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는 달리 공장과 축사와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그 다음에 농민들이 사는 내지는 농촌 주민들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이 혼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도시 지역처럼 주거와 농업과 산업 지역을 구분해서 조닝을 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노력과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공간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농촌 주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의 기본적인 모습은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형성된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뭐 새로 농촌으로 이주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런 주택을 짓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농촌의 모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70년대, 80년대에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이제 고령화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빈집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 주택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392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 지역이 한 206만 호, 읍 지역이 한 186만 호 정도 되는데 면 지역에 있는 206만 호 중에 한 36% 이상이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주택이 되게 노후화돼 있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생기는 내지는 또 일부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하든지 하면서 생기는 빈집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한 6만 1천 채 정도의 빈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농촌 주택을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 농업, 산업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되게 노후화되어 있고 빈집이 즐비한 그런 농촌 지역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 저는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 1년에 한 6천 동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1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2%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농촌의 주택과 관련된 투자를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이나 축사 같은 건 가능하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집적화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전반적인 우리 농촌 환경이 잃었던 농촌다움을 그래도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농촌 공간을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건 그게 단기간에 회복 내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예를 들지를 않더라도
그 공간이라는 걸 정비를 하는데 짧게는 뭐 수십 년, 길게는 뭐 2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이 농촌 공간에 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농촌 지역에서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보건, 의료, 교육, 보육, 교통 뭐 어떤 분야에서도 사실은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삶의 질 여건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장점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여건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그런 삶의 질을 좀 향상을 하는데 정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메꿔 가면서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이유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심지와 배후마을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기능적인 위계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심지를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온면 소재지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중심지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기본적인 삶의 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365 생활권, 뭐 생활 SOC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2022년까지는 900개소의 생활 SOC를 건립하는 것을 그렇게 정책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 SOC에 그 지역 주민들의 그 기초생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처럼 민간 기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대안이 김정섭 박사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협동조합형 조직을 통해서 그러한 농촌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뭐 생활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조직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욱 그런 노력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협동조합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반민 반관의 그런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100%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밖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 예산으로 됐든 그것이 무엇으로 됐든 저는 이 운영비에 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협동조합이 조직의 안정성을 갖고 그러한 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고민들을 좀
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각 부처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 되게 분절적으로 밖에는 추진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지자체도 또 마찬가지로 뭐 전문성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의 그런 어떤 뭐 벽 같은 게 또 부서별로 존재를 하다 보니 사업이 되게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뭐 농촌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정책국에 있는 주요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나름대로는 2, 3년 내에는 농식품부 내의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그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농발 계획을 수립을 그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와 대응을 해서 농발 계획과 연계를 해서 농식품부에 가능하면 모든 사업이 패키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각 부처에 관련되는 사업을 또한 저희 농촌 협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과 관련된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면서 사실은 2030년까지 농어촌 지역에서 대략 한 10기가와트 정도를 공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기가와트면 대략 한 13,000헥타나 14,000헥타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보급이 되면서부터 20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대략 한 11,000헥타 정도 됩니다. 11,000헥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8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시작되는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한 2년 6개월 동안 전용된 면적이 대략 한 6,8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보면 11,000헥타, 그 다음에 2018년부터 보면 대략 6,800헥타 정도가 전용이 돼서 사실은 아까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목표를 사실은 상당 수준 초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 뭐 11,000헥타, 뭐 7,000헥타 이 정도의 농지가 전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농업계의 입장에서 이제 평가 내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태양광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경관이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도시 자본이 돈을 버는 태양광 사업이었던 거다. 이런 식의 평가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끔 조금 아쉬움과 함께 반성을 좀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이 태양광에 관한 그런 인식을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입지도 유도를 하고 조금 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태양광 비전 3020 계획에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태양광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첫 번째로는
농지 제도나 농지 보전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결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하단부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상단부에서 영농형,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지는 뭐 농업진흥구역에서 그 태양광을 허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뭐 우리 농업계 전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만큼은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워낙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농업진흥구역에서조차도 그 태양광을 허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에 따른 농업 생산의 감소 문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허용을 할 거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방식으로 허용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이 직불금을 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의 또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을 어떤 방식으로 허용을 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누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허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무척 관심을 많이 둬야 되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원칙, 그러니까 농지 보전, 그 다음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우리 그 단체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님들과 좀 충분히 상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김인준 국장님 토론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추가 의견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식량 자금 목표를 갖다가 제한해야 된다든지,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긴 장마와 또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소득 증대의 문제, 소득 안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중에서 다룬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차 토론회 때 이때쯤 되면 연구원에서 소득 안정 문제라든지 소득 증대 문제는 특별하게 또 한번 모아가지고 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농업농촌의 문제가 농업농촌만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 사회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농업농촌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나갈 건가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 농업계가 또 가져야 될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는 무엇을 할 건가, 또 우리 농민단체들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지자체와 농협 주체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요구도 많지만은 각자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제가 농촌 재생이라는 부분과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아마 저는 향후 세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 농촌이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 건가. 그것을 위해서 농촌 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그랬을 때 앞으로 너희 농촌에 새로운 길이 또 만들어진 밑거름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저희가 농업농촌의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있는 발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식량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취약계층들의 먹거리 보장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논의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토론회 첫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